그럼 오늘의 메인 요리, 여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세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SK 반도체 클러스터의 남한강 공업용수 취소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지난 5일에 이제 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도 열렸는데 그간의 경과를 좀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2020년 3월에 하남시가 우리는 용수관로 못 받겠다. 공급노선 변경 요청이죠. 예. 그거를 못하겠다. 하남에서는 그걸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받지 않겠다. 이래서 환경부에서 이제 그 용수 공급 계획을 여주로 변경을 합니다. 2020년 7월에. 그거에 대해서 2021년 10월에 그 용수관로가 지나가는 세종대왕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주민설명 촉구 건의서를 용인시장에게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올해 이제 7월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간담회에서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우리 그 이충호 시장 그리고 다른 그 지자체장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요 부분을 그 다루겠다라고 해서 논의를 해서 그 후에 이제 무리용 상생위원회 민간대책위가 수립이 되고 1차, 2차, 3차, 4차 회의를 거쳐서 8월 11일에 이제 그 남한강 무리용 상생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9월 5일에 이제 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했고요. 세 분은 이 내용 뭐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세 분 의견을 여쭤보시죠. 저는 그 상생위원회? 네, 상생인데 그냥 상생이라고. 네, 발족을 했다고 하는데 요구 조건이 정확하게 뭐죠? 뭘 달라? 규제에 대한 정부에 대해서는 규제 하나 얼마 전에는 우리 시장님이 그 현재 성장 권역을 30만 제곱미터로 확대해달라라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30만 제곱미터 갖고 누구 코에 붙이려고? 응? 저 안산 같은 경우는 80에서 100만 킬로의 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규제만 받고 살다 보니까 뭐랄까요? 사이즈가 작아지나? 예, 요것만이라도 해달라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근데 SK와 관련돼서는 이게 산업시설 여주에도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연관 산업을 여주에도 유치해달라. 요게 요 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해서 요구 조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술적인 차원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를 정리가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규제와 관련돼서는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SK와 관련돼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것들을 요구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반도체 특별위원회 국회에 있죠. 이 의원들에게한테는 정부와 SK를 상대로 한 협상의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여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도체 관련 법들에 대해서 보다 더 진전된 법률들이 제출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자세하게 제가 그 위원회에 어떻게 하는 정보는 제가 입수하진 못했는데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시행령을 좀 바꿔달라. 자연보존 권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왜냐면 이걸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는 있어요. 물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그 지역의 몇 킬로 안에는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남이나 또 점동도 있구나. 저쪽 면에. 그러니까 이게 강에서 물과 관련된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딱 일괄적으로 묶지 말고 융통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게 합리적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저는 그 합리적인 거에다가 더불어 지금 SK의 북내 가스발전소는 거기서 나오는 방류수가 금담천에 바로 배출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하천과 별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 가스발전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은 그것을 특별법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이런 잣대가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그런 특별법과 같은 상응한 조치를 한다면은 저는 북내에도 얼마든지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요구할 때 제 생각은 좀 공부 좀 하고 연구도 좀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기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봐서 정확하게 요구를 하는 게 훨씬 더 협상을 할 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되고 왜 안 되고 요건 뭐 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될 경우에는 저 밑에 있는 경상도나 전라도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그 수도권 뭐 그 정비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풀어주진 않거든요. 그쪽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항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국회법을 건드리지 말고 대통령 시행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관리 지역을 거기다 조금 더 약간 풀어만 주면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걸 합리적으로 대하느라 우리가 다 하지 말고 영향력이 없는 지역은 좀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게 제 생각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SK 측과는 좀 구체적으로 협상을 디테일하게 여기 이런 사업이 있지 않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우리한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시유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런 거 하나 해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저는 근데 이런 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주 시민이 필요한 자세가 이거 해주세요라는 읍소하는 것, 저는 이런 태도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남한강의 이 물은 우리가 규제를 받은 만큼 또 이 남한강에 대한 권리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의 권리적 차원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원에서 여주시 지금 감사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거 우리 여주 그야말로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SK조차도 여주가 지금 이런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저는 안 쓸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용수와 관련된 이 일련의 처리 과정을 보면은 2021년 10월 세종대왕면 이장단 협의에서 주민설명 촉구 건설 용인시장에게 제출했답니다. 이 남한강 용수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이게 시 차원에서 우리는 접근하지 못하고 세종대왕면의 이장단 협의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임 집행부 이항진 이 시장의 행정이 얼마나 수준낮게 여기 진행됐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러면 이게 뭐 시장만의 책임입니까? 여주시 1000명의 공무원들은 도대체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공식적으로 시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이장들을 협의한테 이제 용인시장한테 촉구 건의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후지게 접근한 겁니까? 우리가 뭐 하나 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우리는 지금 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돼서 우리 여주 시민과 저는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주시 공무원들이 저는 자세의 변화가 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게 분명하게 우리 여주 시민들의 권리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다 거기 자리 물러나고 공무원들 다 좀 물러나야 될 각오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무능한 공무원들을 통해서 우리 여주시의 미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얘기를 우리가 뭐 되짚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흘러간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결의대회를 하고 있고, 그 시 차원에서 뭐 여러 공직자들하고 협의하에 이제 좀 적극성을 좀 띄고 있는 데에서 대해서 저는 뭐 응원하고 지지해야 될 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제 의견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방송을 통해서든 직접 의견을 제시하든 제시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상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지켜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바가 있다. 과거와 흐름은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고민이 듭니다. 좀 그 점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동의하지만, 저는 이제 염려스러운 게 뭐냐. 이게 상생위원회에 모이신 분들과 여주시 공무원들이 이 싸움의 주체를 본인들로 좁게 놓는 한, 저는 이 싸움은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싸움의 중심은 여주 시민이 중심이 되고 주체가 돼야 되는데,
여주 시민을 중심과 주체로 되려면은 여주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생위원회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들 여주 시민과 이 소통의 수준을 보다 높여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최소한 목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가 말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판단과 다른 좀 책임 있는 곳에서 상생위원회가 책임 있는 조직이고 여주시가 책임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럼 우리 여주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런 안들이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주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해서 이게 보안이 뚫려갖고 정부나 SK 얘네들한테 알려지면 우리 싸움에 불리하다. 이런 사고를 한다라면은 그러지는 않겠죠. 애들 사고라고 좀 봅니다. 아니 근데 감사원에서 여주시를 왜 감사합니까? 감사원에 물어보셔야 되겠죠. 좀 자세한 내용은 일단은 이제 그 관로 기초단체장 그 정결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내주고 있고 이제 그걸 무기 삼아서 하니까 압박을 하는 거죠, 압박. 그런데 잠깐 그 김연경 기자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지켜보는 거는 동의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9월 5일 날 그 결의대회를 했는데 뭐 신문 기사에 뜬 것처럼 1천여 명이 모였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뭐냐면 이제 뭐 몇 명이 모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 시민적 참여 동력을 끌어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나 뭐 이렇게 집행부가 과연 시민들을 끌어내기 위한 계획, 전술적인 계획, 전략적인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자, 참여해 주십시오. 홍보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싸움을 가져가는 이 모습이어야 되는가. 근데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모시려고 했어요. 대표를. 이 토킹에다. 그랬더니 그 사무국장하고 통화했는데 회의를 수요일 아침에 했는데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8월 말에. 왜냐면 9월 5일 날 집회도 있고 그래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참여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나와서 아니 사무국장이든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이든 나와서 얘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걸 못 하신대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켜보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생위원회의 전력과 전술이나 아니면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나 그리고 이것들을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 공간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그런 게 걱정이죠.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급하니까 우선 꾸려서 하는 거. 의원님, 그런데 모든 문제에서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오고 지금 반도체위원회에서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이거 국가적인 사업이고 이거 기간산업 저거 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는데 빨리 이거 사업 집행해야 된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엔 여주에서는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엔 졸속으로 그럴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게 상생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들을 해나가는데 몇몇의 대표와 집행부만으로 다 이걸 한다. 그리고 뭐 이장협의회 통해서 뭐 각 마을에다가 홍보하고 뭐 이래가지고 시민의 동력을 끌어내겠다. 그게 시민의 동력, 참여 동력을 끌어내는 방법일까요?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소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렇게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저희가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의 참여도 물론 중요하고 뭐 그러면 이제 뭐 시민 청원이라는 창구도 있고 뭐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청원 활동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여주환경 국회의원이신 김성교 의원께서는 그 이익을 나누는 법을 제정한다.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제안을 하시고 뭐 대표 발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이렇게 세련된 형태로 정치 쪽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나 시민사회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따로 있을 텐데 이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상생위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처음에 왜 시민 토론회라는 거를 한번 기획을 해서 상생위랑 같이 해가지고 공론회장을 만들면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아직까지도 결의대회 한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많죠. 추석 많습니다. 새 밑에 추석 앞
필에 앞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그것 잘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태풍에 대한 그런 것도 워낙 있고. 그 방송에서 태풍에 대한 공포심을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주 시민분들 중에서도 이 그 SK 공업용수 취소에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재 분들도 많이 SK 알아야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돼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앞으로는 국가적 프로젝트는 개별 기업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관장하는 형태로 하겠다라는 게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의 산업 정책이 전개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일방의 주장만 나오고 있지 이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주장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조건 속에서 물론 저희가 야매 방송이기 때문에 상성위원회가 거기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주의 모든 힘을 모아서 보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라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보다 진전된 내용들이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없이 지금은 그 밖의 압력에 이게 국가의 정부 시책이고 SK가 이쪽에 오고 거기 올 마음도 없고 뭐 충주로 간대. 이러니 우리가 별로 얻을 것도 없으니까 요 정도서 양보하자. 이렇게 이게 나온다라면은 지금 현수막이 몇 개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현수막 걸은 단체들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방식이 우리가 이 남강 이 용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모습으로 가져가야 되는 데서 의구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현수막 10,000개를 걸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까요? 그러면 우리 10,000개 아니라 20,000개도 걸어야죠. 근데 이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저희 야매 방송에서 우리가 무슨 흠잡구에서 상생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여주에 1,000명의 공직자도 있고 의원들도 있고 그 상생위원회 여주의 전역의 인재들로 모였더라면은 우리 야매 방송에서 하는 얘기보다 더 나은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위원회에서 어떤 계획과 또 아까 말씀하신 9월 말에 뭐 대규모 집회도 얘기하시던데 그 뭐 어떤 목표를 잡고 있는지 우리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짐작이나 사고만 가지고 거는 듯한 느낌이 들면 비판받을 수 있는 우리가 명분을 주는 것 같고 이 현상과 관련해서 그 방송 이제 하시는 이 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뭐 한번 제시하는 것, 이 대안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는 이제 수용 가능한 부분은 또 수용이 되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그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주에서 조금 뭔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나 그 상생위원회에서 대응하는 방향은 누구나 동의할 거라 보고 중요하다고 인식은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여주시가 뭐 어떤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고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공력들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 상생위원회 요구해서 어떤 계획들이 잡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이 방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똑바로 해라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다 공감을 하고 그런데 상생위원회가 이제 뭐 시의원 그리고 뭐 이장협의회장 뭐 각 사회단체장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다양하게 구성을 했어요. 물론 특히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구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A가 이렇게 얘기하고 B가 이렇게 얘기하고 C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을 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대토론을 한번 하자. 각자 제출을 해라. 거기서 모인 안들을 가지고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일단은 제일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거는 상생위원회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정부한테는 이렇게 할 것이고 기업한테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되고 그런 걸 밝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자, 그런 토대 속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 시민 제언도 듣기 위해서 대토론을 한번 하자. 그러면 발제자 몇 명 나오시고, 시민들 의견도 그날 받고, 뭐, 여성회관에서 하든, 문화원에서 하든, 토론을 한번 해서, 시민들하고 한번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이 좋은 안들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 계획은 그런 데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지금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희 방송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에서 헌법성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근데 왜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냐면 상생이유라는 보다 분명한 조직이 있는데 우리 이게 야매 방송이 이런저런 얘기 자꾸 하면 발목 잡기나 흠집 내기를 할까봐 표준어 쓰시죠? 야매 네. 방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조언 정도로 해서 좀 논의를 촉발시킨다라는 게 저희 기본 자세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여주시의 백년대기 과제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장단 협의회장만 맡겨놓을 거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시민을 주체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했지만 그 시민 주체 그 전 단계로 지금 여기 반도체 클러스터 특별위원회 부장이 누구냐면 양양자 의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가 김동연 도지사예요. 이분들은 민주당 분들이에요. 그죠? 전 여주의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같이 힘을 합해야 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정의당 사람들 니들은 뭐하니 현수막이라도 걸어라 자식들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로 우리 여주 시민들이 우리 여주의 미래를 걸고 온 힘을 다 모아야 되는 형태가 돼야 시장도 이 감사에 꿋꿋하게 버텨가면서 열심히 할 거고 공무원들은 이것과 자기들 미래에 생계하고 아무 관심이 없으니 이런 태도 바꾸려면은 우리 시민들이 눈 번쩍 들어갖고 정신 차리게 해갖고 이 싸움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할 길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촉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나눌 그 여주의 뭐 미래에 관련돼서도 또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그냥 단순히 이제 뭐 보상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주의 미래의 한 부분을 뭐 책임지는 그런 쪽으로도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미래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아무튼 요런 정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 정도로 일단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저희가 이제 얘기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SK 반도체 클러스터 내용 말고 또 뭐 다른 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강천 문제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방송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한정민 의원께서도 전 의원께서도 계시니까 거기에 분명히 또 이렇게 깊숙하게 관여하시고 활동하셨던 분이셔서 하실 말씀이 또 특별히 더 있으실 것 같은데 다른 지역 주민들은 이거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김혁경님께서는 어떻게 강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강천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얘기가 적극적으로 나온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한데 이게 공론의 장이 좀 형성이 돼서 의견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교감하고 그 공론의 장에서 시시비비를 좀 가려야 될 텐데 따로따로 노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강천 쪽 얘기를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 강천섬 예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강천섬과 관련해서 활용해 보려고 숱한 노력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번번이 무산이 되느냐. 그 강천섬을 바라보는 사람과 인근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러면 왜 이걸 통으로 묶어서 지구 단위 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목표를 잡아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그 작업들을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천섬이 잘 되려면 인근 2개나 3개 마을의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게 중심이 돼야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그런 노력들이 아마 찾게 되거나 잘 안 되거나 뭐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다른 모양의
계획들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강천 문제 서로 시끄러우니까 뭐 시 관계자나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도 막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지 않고. 그래서 좀 그 감정에 앞세워서 그런 되는 문제보다 공론회장이 더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려져서 만들어졌을 때 누구 하나 이게 말하지 않고 그 CCTV가 가려지고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저도 많은 고민은 그 동네 사시는 분들보다 많은 고민은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런 방법들이 있겠다는 생각은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우리 혹시 강유선님은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강천이든 뭐 국내 SK 그 발전소 문제든 지금 이 SK 클러스터 문제든 다 똑같다는 얘기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 시민 입장에서 현수막 붙어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저희가 여주 토킹에서 하는 얘기는 세세 자세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그거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대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주의 미래, 여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한테 희생을 강요했는데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뭐 자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희생을 강요했는데 큰 이득을 보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자꾸 이런 것들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각시켜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지 제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사안 하나하나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진짜 말 그대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방송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일반 시민들은 내가 왜 너희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내가 왜 너희 편이 돼야 되는지 그걸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죠. 뭐 자세하게 뭐 상생위원회니 뭐 이장협회니 이거는 일반 시민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저는 쌤 생각에 좀 반대인데 일반 시민들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정치를 해봤지만 정치인들은 딜레마가 있어요. 모든 행사에 다 가야 돼요. 안 가면 욕을 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 또 선거철만 되면 얼굴을 또 내밀었네. 또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기 전에 뭘 보셔야 되냐면 내 대신 누군가 가서 결정권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고 법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으며 저 사람의 성향이 어때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릴 책임이 있지만 시민들이 조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잘 모른다? 저는 민주시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천 문제도 그런 부분에서의 하나예요. 예를 들면 강천 문제의 시작은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 좀 이상하다. 우리 동네 이장님이 거기에서 완전히 제명이 됐다. 제명이 된 건 그렇다 치고 마을마다 이 강천 면민들이 희생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나간단 말이에요. 돈이 보조금이. 그러면 그때는 3억 5천 플러스 알파였어요.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일정 퍼센트의 금액이 거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4억 얼마일 수도 있고 1년에 5억 얼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20년도부터 7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다가 플러스 알파예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운영비로 5% 정도까지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미심쩍다라고 저한테 민원이 2번, 3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료를 요청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줘라. 그랬더니 의외로 공문이 날라왔어요. 네가 일정 단체에 대해서 갑질을 했으니 네가 가는 모든 행사에 우리는 보이콧을 놓겠다. 그래서 그때 농민 교육을 시키면서 시장님이 오셔서 1년 동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그런 교육과 소통의 시간이 있는데 네가 오면 이장님들이 다 거기를 안 가겠다. 이렇게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갑질인,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를 대신 뽑아준 거는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여졌는지, 시민을 대표해서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저를 뽑아준 건데 그걸 한 거를 갑질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갈 때 변호사 자문을 구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 것이 갑질이니까 아니다. 정당한 의정 활동이다. 그러면 사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막 그 이장 협의회 명으로 오고 막 단체 명으로 오고 그러면 두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물러가면 내가 진짜 여주 시민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조건이 모든 법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상식적이어야 돼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야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불합리하게 당하는 거 봐도 우리는 불행하거든요. 이런 탄탄한 시민의식의 안에 있어서야 되는 건데 제가 거기서 물러나면 제가 모든 거를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모든 의정활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갈 거다라고 했더니 프랭카드가 30개가 붙었어요. 나라도 물러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서류를 요청을 해서 받아다가 다 작업을 한 거죠. 그랬더니 4천 몇백만 원을 시로 다시 토해내셨죠. 잘못 써서. 그래가지고 지방재정법 위반 뭐 이런 거에 이제 해서 지금 아직도 이제 항소 아마 중에 있을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의 정치인들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의 원인을 빨리 파악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것을 해소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빨리 마련한다. 그 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이것을 하나 해결해 가는데 시간이 걸려도 이거는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왔는데 그분들이 안 지치세요. 그래서 자기네 마음대로 이거를 끌어가고 싶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6월 달에 선거잖아요. 그런데 5월 달인가에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협의체 위원을 위촉을 해요. 며칠 동안의 위원을. 근데 나는 6월에 했나요? 6월 8일인가 했나 보다. 손해배상 협박을 해가지고 문광종이가 거기 협박을 해가지고 쫄아가지고 사퇴를 했잖아요. 그 사퇴한 사람을 이제 채워놓은 거죠. 채워놓은 게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말도 안 되는 그 정관 개정을 시도한 거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요건과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보면 강천의 주민분들이 시장님을 만나서 그간에 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정관 개정이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시장님이 자원순환과에 지시를 하셨어요. 그 정관 문제 있다. 원인무효하고 강천 주민을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누구나가 다 공모로 참여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그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을 자원순환과는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행하면 되는데 그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보다가 하도 답답해서 저희가 의회 의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정병관 의장님하고 유필선 부의장님 같이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만나서 결론이 뭐였냐. 우리 얘기는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있으니 그 상대방과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 자원순환과 참여하는 형태로 얘기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동의해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벌써 이것도 3주가 지났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어느 한 행사에 가서 정병관 의장님을 만나서 의장님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왜 연락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의회는 지금 주민협의체와 관련돼서 시의회 협의기관인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원순환과 어떤 분의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걔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애들하고 친해서 그런지 거기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의장님 공공이고 사는 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자원순환과나 이쪽에서 안 움직인다고 위에가 또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의회에서 연락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추석 지나고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충호 시장님이 저는 합리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저는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서 되게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앵걸 눌공인 우리 주민의 대표는 시민의 대표는 선진적 공직자가 있고 임명직 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임명직 공직자가 특히나 자원순환과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들은 저는 진짜로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서 저 강천 주민들이 자원순환과 지금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들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무유기로 저는 마을 주민들이 고발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독특하고 착해서 누구를 고발하거나 이런 일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알면서도 사실 그래요. 나도 그런 건수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최소한의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입을 것 같다. 그랬었을 때 내 개인적으로 이거는 진짜 불명예스럽다. 그랬었을 때 용기가 나는 거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말은 이해가 가는 거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이항진 시장님이 그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때 의원들도 분명히 이 문제를 알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들 다 모른 척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현재는 의원들은 공감한다는 것도 있고 하니 저는 여주시 이 임명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 여주 시민들이 보다 거기 확실한 태도를 좀 취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 진전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의회 들어가서 봤던 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시장님이 할 역할이 뭐냐.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무원들이 정말 신나게 마음껏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시장의 역할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그런 건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공무원들 부부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친인척 이렇게 하면 아마 한 400여 명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1천여 공직자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친인척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해봤고 하는 건데 뭔가를 새로운 일을 지금 기존까지 여태까지 해왔던 일 이외에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괜히 나서서 하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요게 이제 보편화된 정서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서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바닥에서의 시민들과의 그런 접촉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직자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굉장히 사무적이잖아요. 가면.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굉장히 일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민원인이 돼가지고 하나 뭐 궁금한 게 있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게 좀 속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분위기를 고쳐나가고 밑바닥 작업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시장님과 그 위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순응하지 말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정서적으로 요구하면서 하나둘씩 바꿔나가는 지리한 작업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막 고발하거나 막 이런 방법보다도 좀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여주의 현재를 얘기를 하면서 현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연동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 차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민사회 역량이 이제 부족해요. 그러면 그 일반 시민들 내지는 그것을 중심으로 이슈를 삼고 있는 어떤 개인이나 의원님 뭐 이렇게 될 텐데 뭐 그러면 개인이든 의원님이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놔두더라도 대다수 시민들 대상으로 그 공청회를 그냥 시하고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 뭐 근데 그리고 영향이 안 돼서 못했고 그러면 책임성 있는 공직사회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못했다. 그럼 계속 그걸 깐다고 해서 바뀌었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일단락 이 자리에서는
뭐 2탄으로 방송을 또 해서 더 디테일하게 치고 들어가는 거는 하시면 뭐 저희야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나쁘다 하더라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힘과 힘의 균형으로 싸우다 보면 이 해결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느끼고, 여기 자르고. 네. 아까 우리가 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쭉 했었는데, 사실은 이 규제 철폐가 안 돼서 여주가 발전을 못 했냐가 나는 좀 주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규제 철폐가 안 되고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확보되어 있는 자산은 없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오히려 이 보존되어 있는 자연 환경이 어쩜 미래형 도시로 갈 수 있는, 이제는 뭐 주요한 개발이 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이 환경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뭔가 전략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사실은 뭐 규제 철폐를 요구한다고 해서 어느 시점까지 될지 모르겠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은 이미 30만 제곱미터의 요구사안을 제출한 상황입니까? 제출한 겁니까? 적인 형태로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제출됐다고 봐야죠. 그렇게 이제 고선에서 협의를 보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현실 가능한 얘기냐 아니냐도 있고, 저는 또 다른 출구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그거는 이제 상생위원회에서 이제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역으로 이 잘 보존돼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이 자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할 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뭐 거기에서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되면 현실적인 여건에서 또 다른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제 뭐 여주의 현재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면서 좀 얘기를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다루었던 방송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왔던 게 이제 여주가 젊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세 분께서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주 평균 나이가 47.7세거든요. 평균 나이가. 제가 47세인데. 저희는 다 지금 평균 이상인데 평균 나이가 47.7세라는 게 이제 사실 웃을 만한 일은 아닌데. 이게 1년마다 한 살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하나만 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인구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인구 소멸 지역인데 뭐 이거는 출산율이 저조한 거는 여주뿐만 아니라 전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1%대가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출산율이 진짜 심각한 건데,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 근본적으로 바꾸려면은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 중에서 이제 청년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산 인구 청년들이 이제 여주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정착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뭐 출산을 하고 아이를 기르고 교육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은 인구 절벽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세 분은 이제 청년 인구가 있어야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여주가 발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그래서 지난 그 여주가 젊어지려면 거기에도 제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아, 네. 예, 여주가 젊어지려면 자꾸 이렇게 젊은 층을 먼저 그 젊은 한테 뭐 먹거리라든가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뭐 산업적으로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만 젊은 사람이 온다고 그런 방송 위주인데,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노령화 저출생 문제는 지금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더 집중적으로 키우자 이거죠. 다른 시도에서도 여주가 더 노인 묵지가 좋대. 그러면 노인에 관련된 어떤 뭐 산업 시설이라든가 어떤 복지제도가 더 늘리다 보면 그 관련된
산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노령화를 산업적으로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주에 가면은 노인병원이 좋아. 여주에 가면 노인 일자리가 좋아. 여주에 가면 뭐 복지가 좋아. 그런 것을 만들다 보면 그 일자리를 통해서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노령화 저출생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지금에 가지고 있는 노령화 인구를 어떻게 더 다른 시 지자체보다 더 부각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쪽 측면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농담으로 어느 한 면에 노인들만이 살 수 있는 일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수 대부분이 그래요.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지를 넣자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면 자 노인 임대택이나 노인 역 모기지로는 해가지고 타운을 만드는 겁니다.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실버타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의사들, 거기에 들어가는 복지사들,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뭐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것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산업적으로 키우자는 거지. 그냥 단순히 안 되는 입장에서 여주는 젊은 사람이 유입이 안 되는 입장에서 자꾸 늘리자 하다 보면 다른 쪽으로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세 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제가 요지에 이제 온 지 30년이 됐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 시끄러운 거기 도시에서 성장을 해서 사람이 살 데가 못 되니 인구도 적절하고 자연환경도 좋고, 그래서 야, 여주는 진짜 살만한 동네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 키우면서 살았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 이제 성인이 됐는데 얘네들 다 직장을 여주 아니고 서울로 가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낭만적 생각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가 여주가 자연환경이 좋고 역사의 도시니 문화 관광 도시로라는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을 보면은 여주의 미래가 열린다는 생각들에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주변의 도시를 또 비교해 봤을 때. 그 점에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미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여주가 그 아이들이 행복한 학생 행복 도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 여주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나 문화생활 정도, 체육 활동의 어떤 지수가 난 도시 사람들보다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여기 영화관 하나 제공하고 있지 못해요. 이건 뭐냐면 학생뿐만 아니라 여주 사람들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민간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이터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주의 1인당 소득이 GDP가 거기 3,700만 원이더라고요. 2020년과 21년가 좀 헷갈리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2021년도에 4,035만 원인가 그래요. 생각보다 얼마 차이 안 나죠? 생각보다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식구당 곱하기 해보면은, 참 제가 5인 가족이니까 1억 5천만 원대 수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 여주 평균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 그럼 그 전에 통계도 봤어요. 대한민국의 전체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약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여주에 그 사는 사람들의 형태를 쭉 보면은 엄청 후져. 그러면 이것은 여주의 빈부격차가 엄청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통계를 다시 봤는데 출생아 수가 554명이더라고요. 2020년도에. 저는 그래도 한 700명대 유지할 줄 알았어요. 여주시가 됐을 때 830명, 50명 요 정도였는데 바로 500명대로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사망률은 900명대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는 11만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밖에서 왔다라는 거잖아요. 밖에서. 예, 밖에서. 65세 이상. 예, 그건 노인들이 왔다라는. 그쵸?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은 노인들 산업을 일으키는 걸로 이제 방향을 잡으시는데, 전 이게 다 보면은 우리가 노인에 대한 예산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국가 예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방 정부가 자신들의 산업 경쟁력에 의해서
한 도시의 생활 수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국가에 손 벌리는 형태로 간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경제활동비가 낮아지면 계속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0.75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0.9에서 금방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북유럽이나 서유럽은 지금 출산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섰다고 얘기를 해요. 이 차이는 뭘까? 우리가 지금 한국은 지금 서유럽과 경제적 수준은 거진 비슷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출생률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불평등 지수라고 봅니다. 경제적 분배의 개선이 아직 한국은 유럽에 못 쫓아갔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방향은 경제적 불평등 지수를 계속 좁혀나가는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주요한 정책은 하나는 경제정책이고 하나는 조세정책인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자 감세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조세정책에서 후퇴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사회는 최소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세정책에 의해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지원들은 계속 악화될 거라고 얘기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추세의 방향이고요. 국가 정책 속에서 이 변화가 있다라면 전 요즘 사람들은 우리 전통적 사고를 전 이게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 본격적인 토론인 제시한다는 것을 저번 방송 때 말씀드렸어요. 전통적 사고를 가시는 분들하고 전 여주의 산업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에 의해서 얻어먹는 도시가 아니고 여기 자체에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있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산업 구조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농업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퍼센트가 낮아 있고 농업의 생산성은 다른 산업의 이 부가가치로서 다른 산업의 마이너스 부분을 채워주는 산업이 아닙니다.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가 나온 것을 여기다가 더 도와주는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주를 농업도시로 우리가 그 미래를 잡을 수 없다라면은 균형적 구조를 우리가 미래를 본다라면은 저는 지금보다는 더 획기적인 형태로 산업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전 그래서 이 남한강 용수에 대한 상생 방안들이 여주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좀 그래서 전통적 사고를 벗어나서 이 부분들을 좀 여주에 있는 자연 문화 환경을 아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도 아끼자고 하는 것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환경 나쁜 거 계속 막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한편으로는 막지만 한편으로는 여주의 미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구조 바꾸는 데까지 저는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다음 질문으로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여주가 가져야 될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여쭤보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이게 도시 경쟁력이 있어야 그 아까 출산율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매년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안 떨어진 유일한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세종시예요. 세종시는 세종은 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거기는 이제 아예 그냥 지역 자체가 공무원들 행정기관들이 그쪽에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삶이 안정되어 있고 교육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 복지가 받쳐주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광주 봐요. 40만이래. 35만이 엊그제 했어요. 이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시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하나를 찝어서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역세권 개발 사업하면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여주 사람들은 좀 왜 저렇게 만드는지 모를 정도로 그거는 뭐 경강선이죠. 여주가 지하철로 연결되는 순간 이미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었고 2026년이면 여주 원주 구간이 연결이 되면서 완성이 돼요. 경강선이. 그러면 동해안과 수도권의 가운데에 위치한 여주에 수도권의 어떤 그걸 프리미엄을 갖고 있으면서 중심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했던 인근 광주나 이천이 아파트 값이 비싸가지고 광주에서 오는 사례들은 못 봤는데
거기 오학동 쪽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천에 그 SK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들이 오학동으로 이주해 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는 뭐 아파트값이 싸니까 여주를 찾아오는 거겠죠. 그런 소소한 유입의 정책들이 있어요. 그게 GTX까지 연결이 되는 순간 주거형 어떤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뭐 대기업들, 그 아파트 짓는 대기업들이 아무 계산 없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을까 막연히 얘기 드리는데, 그러면 아파트만 막 세울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유입해 올 거라는 어떤 뭔가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봤을 때 갖춰야 될 게 뭐냐, 여주에 떠나지 않고 여기 계속 살게끔 하는 것들이 뭘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건 교육 관련된 문제,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주가 사실은 다 후지거나 낙후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용 테크놀로지, 능선면 광대리가 다 도시관리 계획 지역이에요. 광대리 자체가 여주에서는 특이하게 좀 볼 지역이죠. 고용 테크놀로지가 이제 들어와요. 뇌수술하는 로봇팔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게 이제 뭐 터 닦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뭐 삼북에는 드론 축구장 뭐 만든다고 얘기하고. 드론 축구가 잘 모르시잖아요, 다들. 저는 잘 알아요. 드론 축구가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에요. 전주에서 시작했고 저쪽이 그 전라도, 경상도 쪽에 많이 하고 있고, 수도권은 그런 경기장이나 축구장이 거의 없는데 여주에서 최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서가 있는 어떤 개념들이 도입되고 있다고요. 아쿠아포닉스라는 새로운 농법, 오메가 밸런스 포커라든지 이런 것. 이게 보수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되어지고 있는 여러 곳에서 변화의 바람들이 불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고 함께 할 수 있게끔 터전을 열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 정도도 이 정도인데 사실은 더 많은 부분들에서 변화의 바람들이 나는 불고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어떻게 했든 그 행태가 어땠든 그런 것들보다 더 큰 흐름으로 변화의 바람이 있고 사람들이 또 유입되기 시작하게 되면 뭐 다양한 문제 지점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뭐 일시에는 아니겠지만 점차 해소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다양한 변화들이 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문제 지점을 놓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방안들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현재를 보면서 여주의 미래를 정하려면 우리 여주 군이었다가 여주시가 되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상당히. 그리고 우리가 아까 김영경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의 몸짓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여주에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정치나 행정이 사실은 소멸돼, 실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되게 후진적이고 또 하나 행정이 저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주의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의 시점은 어디에서부터 올 것인가. 정치하고 행정이 올바르게 서야 된다. 특히나 행정을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 행정은 누구예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올바르게 서야 돼. 공무원이 진짜 대규모 조직이 됐어요. 우리 1000명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계약직, 무기계약직서부터 해가지고 1200, 1300명 육박합니다. 그러면 여주에 있는 어느 기업도 1000명이 넘는 종업원을 가진 기업이 없어요. 그러면 여주의 변화는 바로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 행정서부터 와야 된다. 그럼 행정을 움직이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여주의 정치는 너무 후진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변해야지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여주에 어떤 것들을 세우자 이런 거 할 때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우리가 결론을 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사회 그러면 전혀 변화가 없냐? 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많은 그 공직사회 안에서도 수많은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변화를 주도는 못하지만 어쨌든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그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들이 있어요. 일부 이제 핵심적인 사안에서 부딪히는 사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 역량이 적어서 우리가 그것을 견인해내지 못하거나 견제를 하지 못하거나 뭐 이런 건데, 그러면 그것이 시민의 탓이나 그 공직자의 탓으로만 돌려야 될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SK 반도체 클러스터 영수 문제와 관련해서 상생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냥 담원 이 현안만 부딪혀서 갈 문제가 아니라 이 시민의 힘을 모아서 또 다른 어떤 형태의 틀로 뭔가 좀 전환이 돼가지고 공직사회도 견제와 견인을 하고 시민의 소통 구조를 만드는 어떤 틀이 좀 되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거는 좀 다른 문제겠죠. 근데 저는 여기 좀 논쟁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건 되게 논점과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13년에 여주시 인구가 10만 9천 명이었습니다. 지금 2021년에 11만 2천 명이에요. 작년에는 11만 1,897명이었고요. 인구는 커진 변화가 없습니다. 자, 2013년에 약 850명 중에서 지금의 약 1,000명, 이게 공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공기관까지 하게 되면 약 1,500, 1,600명을 거기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의 이 전체가 갖고 있는 힘 자체가 여주시 전체의 역량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압도적인 힘들이 있다면 시민들이 견제와 감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래야 서로가 거기 좋은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건, 여주는 시민사회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서 시민사회가 없다고 하는 게 제가 시민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것은 시민 탓이 되니까. 힘이 없는 것은 욕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저는 여주의 공직사회는 계속적으로 힘이 커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2013년에서 2021년까지인데 여주의 공직사회 힘은 커지는데, 그럼 여주시 전체의 역량, 그리고 여주 시민들의 삶은 더 나아졌냐라고 본다라면은, 그렇지 않다라면 여기에 책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힘이 센 데서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분에 이런 게 있어요. 여주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 몇 개가 거기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전체 인구수의 변화가 없다니까요. 어떤 기업도,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이 없어지고 새롭게 몇 개의 어떤 것들이 기업은 만들어졌겠죠. 그러나 이게 여주의 전체적인 방향에 영향을 못 미쳐. 현상 유지라는 거고, 이것은 계속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여주는 계속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누가 해야 되냐면은 우리 일개 시민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큰 데서 해야 되는 거야. 여주 엘리트들이 해야 돼. 여주 1,000명이나 있으니까 그건 정책 능력 있는 어떤 단위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점에서 보다 높은 책임 의식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매번 보는 것은 좋은 공무원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경 이통 얘기할게요. 상경 이통하고 시장님하고 만났는데, 시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 얘기했는데 그때 공무원들 아무 얘기하지 않았답니다. 허가와 관련돼서요.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그랬대요. 허가 그거 설명하고 난 다음에 2, 3일 후에 그 허가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한 거예요. 참고로 네. 상교 이성이 뭐냐면 지금 여주 환경과 관련돼서요. 여주 환경. 그러니까 지금 자, 신진이 이해인가 뭐 거기서 저는 시민들 간의 대입 관계가 있는 내용. 왜 거기 친절하고 뭐 법 잘 알아갖고 기업가한테는 잘 주민 설명에 저 형식적으로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안내 잘하면서 주민들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라 하는 형태로밖에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의 미래가, 그래서 정치가 바뀌고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
우리 여주 시민들이 보다 거기 행정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긴장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사회가 후져가지고 안심만빵 우리가 여주 특히 시민사회 전혀 긴장하지 않게 이렇게 내버려둬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건 뭐겠어요? 시민사회 형성의 가능성도 없고요. 여주 시민들이 가난하다라는 것들은 시민사회가 형성될 가능성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주의 빈부비 격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에 있는 분들과 전문직이 있는 사람 빼놓고 그 여주의 몇 개의 기업 빼놓고는 평균에 60%도 뭐 소득이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앙정부 정책에서 그 뭐 아까 그 지적하셨던 부분이 뭐였죠? 그 세금 문제랑 또 뭐 조세제도하고 예. 경제정책에서 임금제도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이제 저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가대행으로 좀 범위를 좀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거에서 공무원이 늘었다고 해서 공직사회 권력이 커졌다와 이꼬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거 아니었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럼 공직사회가 하나의 조직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까? 참다. 똘똘 뭉쳐있지. 아니 기자회 못 느끼셨네? 저는 제가 그건 사전에 제가 경험한 거잖아. 아니 사안으로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은 뭐 다음 시간에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네네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분이 여기서 더 얘기를 하면은 다들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네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로 이제 내용은 사실 이제 오늘 그 방송의 목적이 무슨 뭐 그 또 사안에 대해서의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고 보시는 분들한테 추석을 앞두고 화두를 던져주고 생각할 거리가 저희 방송으로 인해서 방송 주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뭐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저희 방송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긴 시간 동안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저희가 뭐 편집을 하겠지만 네네 세 분 그 말씀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피곤하시겠지만 마무리 여러분들 한 번씩 좀 해주시죠. 네. 풀이 어떻게 갔어?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뭐 코로나도 그렇고 요번에 뭐 태풍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치고 행복하신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다 잊으시고 다 잊으시고 정치인인데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다 잊으시고 그냥 추석 연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식구들하고 정치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주 토킹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부터 할까요? 저는 여주가 좋아서 이제 여주에 뼈를 묻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어떤 뭐 정책적 방향이나 주민들을 사고하는 내용이나 여주 중심으로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떨결에 술 한잔 더 먹고 방송 출연했다가 지금 난리 벚꽃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고요. 어쨌든 뭐 여주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 여주의 특성도 있겠지만 전체 우리 사회와의 관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대안을 만들고 방향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모아야 될 지점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서로 공론을 만드는 장들이 이제는 형성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데서 우리 여주 토킹이 요구하는 방향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오늘 또 경험하면서 느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산업구조가 바뀌는 시대라 여주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여주가 어떤 시대 흐름에 좀 앞서갈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을 만들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가 있기 때문에 보존되어 있는 자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주요하게 본다 하면 또 다른 해법도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말이 길었는데 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저는 철저하게 일반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제 주변 분들과 행복한 어떤 만들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에서의 그 행복에 대한 어떤 구심점을 찾아가고 함께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또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그것들을 고쳐 나가는지, 그래서 그것이 시스템화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그런 일상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또 아까 그 대표님이 선생님이 저한테 나와달라고 얘기해서 제가 나왔던 것처럼 사실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고, 저는 선천적으로 누군가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면. 그래서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도움 요청을 하시면 제가 저와 제 주변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제가 제 능력 밖의 일들을 요구하시면 저는 못하고요. 제가 불행해지는 일도 못하고요. 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들 편안하고 행복한 소소한 일상들을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추석 특별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분하네. 네, 한동일 같은 경우에는, 조혜연 같은 경우에는 한 2번은 더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탁하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